자, 4개월 만에 15억 뛰었다. 괴물 아파트 등장의 경고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 한 번쯤 들어보셨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예요. 국민 평형으로 볼 때 가장 비싼 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반포에 있어요. 전유면 이제 84. 그럼 우리 뭐 34평이겠죠, 그죠? 이게 70억이랍니다. 매매가 70억을 찍었답니다. 예. 지난해 11월에 54억 9천이었는데 약 4개월 만에 15억 1천만 원이 뛰었다. 전용 84 기준으로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아파트다. 그럼 평당가는 얼마인가? 2억이 넘죠. 예. 34평이 평당 2억이면은 68억이에요. 그보다 살짝 더 높으니까 70억이면은 예, 평당 2억이다. 아, 대한민국에서 강남에서 최상급지의 아파트 평당 가격은 이제 2억이다. 2억의 시대가 열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보시죠.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34평짜리가 많을 건데, 예,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아파트는 뭐 5억, 6억, 7억, 비싸봤자 한 10억 정도. 부산에서는. 그 정도죠. 그죠? 뭐 남천자이를 하더라도 예, 15억 선 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84 타입이 남천자이인데 걔도 15억 수준이에요. 그런데 몇 채를 살 수 있는 겁니까?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34평짜리는 뭐 5억, 6억인데. 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대 광역시 핵심지에 있는 전용 84 한 가구씩을 다 합쳐도 레미안 원벨리를 사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예. 전용 84 기준으로 대구 범어의 힐스테이트 범어, 부산의 남천동 남천자이, 대전의 둔산 크로바, 울산 남구 신정동의 라이레스, 광주 서구의 사무 센트럴 자이, 이를 다 합쳐도, 예, 다 합쳐도 61억 8천밖에 안 된대요. 그럼 70억, 이게 다 팔아도 반포에 있는 원벨리 하나를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초양극화 현상 심화는 보시다시피 지방 광역시에 5채를 다 합쳐도 서울에 있는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살 수가 없다. 완전 초양극화가 벌어진 거죠, 그죠? 이 같은 초양극화 현상 심화는 차기 대통령의 숙제가 될 전망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과열돼 똘똘한 괴물이 되었다.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 집을 가진 집주인들은 현재 사는 지역보다 더 나은 지역으로, 지방 집주인들은 미래가 없는 지방보다는 서울 핵심지에 내 집 마련에 나선 탓이다. 전문가들은 초양극화 현상은 결국 계층 분리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차기 정부에서 이를 최우선으로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예, 서울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내려와야 돼요. 예, 내려와야 됩니다. 지방 분권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은 실수요장이라고. 실수요만으로는 이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추가 수요를 만들어내야 돼요. 추가 수요를. 추가 수요를 어디서 만들 건가? 예,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끌고 와야 된다고요. 제가 그거는 앞전 방송에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제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울 집값은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지방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예, 930만 인구가 산다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3천 정도가 된답니다. 13억 3천. 예. 부산은 한 3억 6, 7천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게 지금, 예, 2008년 12월 이후에, 예,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서울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 부산하고 광역시들은 지금 평균 가격이 3억 6천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예,
강남 3구와 그 외 외곽 지역들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중심지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채는 점점 과열 양상에 접어들면서 똘똘한 괴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왜 이리 됐는가? 결국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탄생한 똘똘한 괴물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똘똘한 한채가 자리 잡게 된 시기는 문재인 전 정부 때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모든 과정에서 세금을 중과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거나 청약을 할 수도 없었다. 완전히 다주택자를 꽁꽁 묶어놨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1가구 1주택으로 재편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격은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 중 수익성이 낮은 지방 물건이나 서울 외곽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소위 잘 나가는 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갈아탔다. 이게 똘똘한 한 체제죠. 그래야지 세제상에서 자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핵심지 집값은 단기간에 수억씩 뛰었지만 서울 외곽, 비서울, 지방이죠. 비서울은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내렸다.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차기 정부의 취급한 제1번 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1번 과제다라고 지금 입을 모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숙제거리로 점점 더 심해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꼽는다. 지역별 자산 양극화 현상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서울과 비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내에서도 같은 면적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수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양극화 이렇게 심화되면은 집값으로 계층이 분리되고 심지어는 거주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등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에 쏠려 있는 눈을 지방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즉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지방에 쌓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뒤에 쭉쭉쭉 있는데 지방으로는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누군가 집을 사줘야 한다. 지방에 한해서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서 지방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자는 것들을 지금 전문가분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거든요. 기사가 참 좋죠. 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어드렸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다 들어있는데,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제가 여기에 추가로 좀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팩트는 일단 평당 2억을 넘어선 서울 최상급지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예.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예. 평당 2억입니다. 전세가는 얼마일까요? 예, 전세가는. 예, 전세가는, 원베일리의 전세가는 한 24억, 25억 정도 수준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전세가도 어마어마해요. 매매가 70억. 실제로 한번 볼까요? 팩트체크 해봅시다. 팩트체크를 해보시면, 자, 제가 딱 뽑아놨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70억을 찍은 게 언젠가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보이시죠? 3월 3일 날 70억을 찍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그 뒤에 뭐 계속 뭐 70억 찍었느냐? 그건 아니고, 이 70억 찍은 게 가장 로얄이겠죠. RRR이겠죠. 예. RRR이겠죠. 그래서 70억이고, 그 뒤에 거래된 것들은 뭐 60억도 있고, 57억도 있고, 56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60억 언더에서 거래된 것들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세가는 얼마인가? 전세가는 한 24억, 25억 정도 수준입니다. 뭐 전세가율이 70억 기준을 봤을 때는 한 35%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은 전세가율 35%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4.6%를 곱하면은 대략 한 1.6%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상가를 살 때 수익률 계산을 해보고 사죠, 그죠? 상가를 살 때. 예, 마찬가지로 그 수익률 갖다가 아파트에 적용했을 때는 전세가를 기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면은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예, 한마디로 월세로 전세가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의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세가 24억, 25억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대략 7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의 수익률은 1.6% 수준이다.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이 70억이나 주고 산 사람은 왜 샀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샀을까? 이걸 70억이나 주고. 지금 수익률이 1.6%밖에 안 나오는 건데, 지금 은행에 예금을 넣어놔도 1.6%, 1.8% 수익률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예. 은행이 예금금리를 좀 내렸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2년 이내는, 그러니까 3년 넘어가는 정기 예금 같은 경우에는 1.6%의 이자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은행에 넣어놔도 1.6% 수익은 나오는데, 이거 70억짜리 사봤자, 예, 수익률은 1.6%밖에 안 나오는데 왜 샀을까? 예. 거기엔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자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그죠?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살 이유가 없겠죠. 내가 이 자산을 매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손해를 본다면 그 자산을 살 이유는 전혀 없겠죠. 자산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오른다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결국은 그 자산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상가를 예를 봅시다. 상가를 예를 봅시다. 상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월세 수익률이 뭐 5%가 나오는 상가라고 봅시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수요가 모여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익률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럼 마찬가지 경우를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 원밸리를 사는 사람, 70억에 산 사람들은 앞으로 얘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전월세 전환율을 감안한 수익률은 1.6%인데,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그게 시세 차익,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는 뭐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고, 시간 있을 때 그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대세가 된 지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한 7년, 8년 정도가 됐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초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지속될 건가? 언제까지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는 시장이 지속될 것인가? 서울 최상급지, 여기는 평당 2억입니다. 부산은 최상급지, 남천자이 15억 6천, 평당 4,600입니다. 2억대 4,600, 평당 가격이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23%. 만약에 서울이 정상이라면 부산은 매우 싼 거죠. 만약에 부산이 남천자의 평당 4,600, 이게 정상이라면 서울의 평당 2억, 원베일리 평당 2억, 이거는 거품이겠죠. 둘 중 하나는 뭔가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죠? 예. 어쨌든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다. 그런데 현재 실거주장에서는 실수요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힘들 것 같다. 늘 말씀드렸지만 뭐 지방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추가 수요를 내야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데 현재 6월 3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그 당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뭐 각종 여론조사를 해봐도 조금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면은 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지금은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다주택자 투자 수요를 끌어들여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어렵겠죠.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민주당의 정체성에 비추어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그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라도 민주당이 집권을 했는데 다주택자의 지방 부동산 매수를 유도하는 정책이 나온다면은, 네, 그거는 이제 이 초양극화가 허물어지는 그러한 초기다 그냥 생각하시고 뒤도돌아 보지 말고 평소에 보고 있던 단지를 즉시 매수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화무 11홍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 열을 붉은 꽃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 똘똘한 한 채, 넘어선 똘똘한 괴물 현상, 예, 영원하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야기한다고 신문 기사에서 연일 퍼붓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분명히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은 이제 서울은 좀 가는 길을 좀 멈추고 제자리에 좀 설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슬슬 지방광역시부터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